일본에 사신을 보내지 말라고 막 반대가 심한데도 이분이 보냅니다. 특별하게 일본에 갔다 갈 만한 일도 없었어요. 일본이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거든요. 일본의 장군이 바뀌는 시기라고는 하지만. 그런데 제 개인적인 촉심으로는 그 사신들한테 밀명을 줘서 그 한글 창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던 시절이라 한글 창제에 도움이 되는 관련 정보 이런 것들을 수집해 와라 하는 밀명을 주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디에도 사료에는 없습니다. 이때 돌아와서 사신들이 보고한 내용도 별로 없어요. 요 1428년에 갔다 온 사신은 박서생이라는 사신은 관한 기록은 실록이 굉장히 꼼꼼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의 앞선 생명들이 많다는 것도 아는데 그걸 세종이 안 받아들이는데 요 두 번의 사신은 왜 보냈는지 이 사신들이 갔다 와가지고 한 내용이 없어요. 세종이 상글 창제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제 짐작에는 거의 말살해 버렸어요.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록에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또 이 실록의 기록이 없지 않을까 하는 저기 사견입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한글 창제, 그러니까 일본을 따라가는 그 일본과의 격차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박설생이라는 사람의 보고한 내용을 보면 겁납니다. 이미 그 당시에 일본은 다 동전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화폐와 옥함으로 막 물건을 거래하는데, 그러니까 박서생이 갔을 때 일본은 이미 200년 전부터, 그렇죠? 200년 전부터 화폐 경제였어요. 그렇죠? 세종이 안 받아들이고 그 후 300년 더 늦어집니다. 300년 뒤에 우리가 이제 화폐 경제를 도입하는데 결과적으로 일본보다 500년 뒤진 거예요. 화폐 경제가. 사실은 세종이 자기 스스로가 화폐 경제를 써보려고 시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안 된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자, 그런 것도 빠른 걸음 넘어간 측면에서 격차 빌미를 확대했다. 뭐 그런 얘기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아까 납세와 군역 의무가 없는 노비를 크게 늘려서 재정과 국방에 약화했다. 그렇죠. 세종 이후로 세금이 계속 줄어듭니다. 그렇죠. 세금이 줄어드니까 자연히 국방력을 유지할 수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서울 차대제로 태종이 이제 정도전에 대한 반감이 있었잖아요. 정도전이 서울 출신이잖아요. 정도전 같은 사람이 앞으로 다시는 출세하지 못하도록 해라 해가지고 고려시대 때는 상대적으로 그냥 관행으로 좀 약하게 서울 차대제가 있었는데요. 태종이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법제화합니다. 그리고 세종은 이걸 행정을 아주 강화하고 나중에 이제 경국대전에 이걸 완전히 법으로 만들어버리죠. 조선시대 내내 유지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시대는 전체 인구의 2%, 서초구 강남구에서만 인재를 뽑았게 만드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 그런데 요 당시에 중국과 일본하고 비교하면 뭐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세종이 사실 일본에 대해서 많이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왕보다도 일본을 많이 알고 중국에 대해서 많이 아셨어요. 중국의 노비 제도도 이 사람이 다 조사를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비제도를 가지고 몇 년간 고민합니다. 신하들이 노비제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계속 반대합니다. 이분이. 온갖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 가면서. 당연히 중국을 봐라. 중국도 노비제도가 별로 없다. 일본을 봐라. 일본도 없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하들을 계속 물리치는데 마지막에 넘어가죠. 하도 신하들이 뭐 워낙 때거리로 상소하고 달라드니까 그러는데 이 바람에 중국, 일본과의 격차가 엄청나게 확대돼 버렸다. 세종 본인이
노비 제도는 나쁘다는 걸 알았어요.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1년간을 반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실 신하들한테 당한 거죠. 그걸 어떻게 우리 후대 역사들은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 합법화 해주려고. 그 세종 노비제도가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역사학자들. 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엄청나게 반대하셨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이 두 신분제도, 노비제도와 서울차대제로 조선의 국력, 그러니까 재정력, 국방력, 망국이죠. 당연하죠. 아까 말한 뭐 세종 때 일본 대비 50% 전후이던 국력이 조선 말기 뭐 고종 때쯤 되면 7%, 8% 준 배경에는 뭐 재정의 약화, 국방력의 약화인 거죠. 그 다음에 세종 때는 뭐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성군이라고 하니까 세종 32년간은 백성들도 뭐 좀 잘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어렴풋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세종 32년간요, 제가 실록을 다 찾아봤어요. 요때 가뭄이 걱정이 없던 애가 6년밖에 안 나와요. 세종 32년, 그러니까 24년 내내 가뭄 피해가 컸어요. 이때는 뭐 저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수리시설이 있던 것도 아니라 가뭄이 들었다 하면 그 애는 그냥 그로부터 몇 년간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전체 나라의 삶, 재정 말할 것 없이. 근데 제가 가뭄 피해가 컸던 시대가 이제 성종 중종 때인데 그때보다 더 컸어요. 그러니까 세종 때가 늘 궁핍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세종이 왜구를 대마도를 정벌하고 사하군과 육진을 개척해서 북경을 확정했다, 획정했다. 큰 업적이다. 뭐 인정하죠. 그 과정에서 우리 경상 전라도 백성 다수가 지금의 함경 북도, 평안북도로 엄청나게 이주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글 창제에 엄청나게 양반 반대를 무릅쓰고 하셨죠. 큰 업적이고, 지금으로 이제 세종이 아까 말한 모든 그 악행, 악보, 뭐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성군이라고 받을 수 있는 이유라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선비들이, 조선의 왕과 선비들이 조선시대 내내 세종을 성군으로 모셨어요. 실록에도 그렇게 기록돼 있고 또 그렇게 모셨는데 그분들은 한글 장제 업적 때문에 그리한 건 아니에요. 조선시대 왕과 선비들 대부분은 한글 장제 업적은 거의 수준 이하로 평가 안 했어요. 세종 자신도 문맹태출에 의한 소식도 내지도 않았지만 본인이 한글을 가르치려고 한글 관련 교육을 시행하지도 않았어요. 물론 만드시고 나서 반포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셨지만 아무튼 1443년에 만드시고 46년에 정식으로 반포를 하는데 그리고 4년 후에 이제 돌아가시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개인적인 애착을 가졌으면 한글 교육기관 그리고 만들고 하셨을 텐데 그런 건 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선비들도 우리 세종대왕님 돌아가시고 나는 우리 안 쓰고 말지 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분이 하도 애착을 가지니까 그냥 우리 받아들이자 그게 그 당시 실상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한글 장제의 의도는 우리 고려대 정광교수 책에도 나오고 실록에도 대상을 지낸 홍양호의 상소에도 나옵니다만 얘기합니다. 홍양호라는 사람이 정조 때 앞에 가가지고 일찍이 우리 세종대왕 업적을 칭찬하면서 대왕께서
우리 한글을 만들어가지고 중국을 방문한 우리 사신들이 그 중국 황제 앞에서 중국 발음을 상당히 정확하게 현지 발음 비슷하게 잘해서 그 이전과 다르게 이 비판을 덜 받았습니다. 다 이게 한글 장지 업적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조선시대 선비들이 한글은 중국어 발음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만든 글자라 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훈민정문이잖아요.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글자를 가르치면 훈민정문이라 해야 돼요. 훈민정음이라고 이름을 만드셨잖아요.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소리, 음을 가르친다. 중국어 발음을 우리 국민 조선 백성들은 제대로 발음을 못한다. 그래서 중국에 가면 맨날 이 손가락질 받고 비판 받는다. 사신들부터가. 뭐 통역이라는 사람들도 그렇다. 그래가지고 발음 기호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내가 보겠다. 근데 그 부산물로 그 당시 우리가 쓰던 지금의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한글 우리가 표현문자로. 근데 저는 부산물로 만들어진 걸로 우리 지금 조선조 말 이후 오늘날은 우리 세종 대왕님을 엄청나게 평가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 부산물로 조선시대 우리 아녀자들과 어린이들이 주고받는 말을 문자로 쓸 수도 있었고, 언문이라는 걸로. 그렇죠. 그건 부산물인 거죠. 언문 표기는 부산물이고, 제대로 된 것은 중국 발음을 제대로 표기할 수 있는 발음 기호예요. 그렇죠. 중국, 이런 식으로 쓴 거죠. 우리가 중국이라고 쓴 것을 중국, 쓸 수 있잖아요. 우리 중국말로. 우리 한자 말로, 한글로. 중국, 이렇게. 예, 예, 정광 교수의 주장이기도 하고, 대사원 홍양호가 조선실록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록에 한글, 훈민정음에 관한 얘기는 정말 몇 번 안 나옵니다. 훈민정음이란 말 잘은 글자는 이 홍양호라는 사람의 상소문 표기에서 딱 그 외에 한 번인가 더 나오고, 그 외에 업문이란 말은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쓴 우리말을 표기나는 소리나는 쓴 걸 업문이라고 했거든요. 세종 때부터 업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표기를 하셨고. 근데 그 업문은 이제 연산군이 금지하잖아요. 사용 금지하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등등 상소문에도 나오고 해서, 업문은 실록에 여러 차례 나오지만, 훈민정음은 이 홍양호의 상소를 포함해서 딱 2번인가 밖에 안 나옵니다. 그 정도로 훈민정음이란 말 자체를 언급하는 것이 조선시대 내 대왕과 이 선비들의 거의 터부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창제 이후에 해독률은 조선시대 내 5% 미만이었어요. 양반가의 아녀자와 일부 양반가의 자녀들. 그렇죠. 그리고 일부는 중인계층들. 한글 평판이 지금 우리 엄청나게 높은데요. 지금은 엄청나게 한글에 대한 평판이 높은 것은 자타가 공연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된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이 구한말 이후에 민족의 역사를 고취하려고 우리 독립협회에 계신 분들 중심으로 우리 그 당시 신문에 한글과 한자를 병용해서 쓰고 한글 전용 신문을 만들고 1890년대에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부터 한글에 대한 인지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평판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일본 친구들이 조선어 교육을 강제화하죠. 강제로 쓰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글을 아는 사람들이 조선 말기까지는 그야말로 5% 미만이다가 일제시대 때 조선어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이제 한글에 대한 해독률이 높아지기 시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끝나고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해가지고 가르쳐가지고 한글 해독률을 조사하니까 1945년, 그쵸? 한글 아는 사람이 전체 국민의
20%가 제한돼. 그렇죠. 일제시대 내내 한글 교육이 초등학교에서 의무화되어 있었지만 초등학교 안 간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해방이 되고 나서도 우리나라 한글 아는 사람이 엄청나게 낮았어요. 해독률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말하면 해방 이후로 우리가 이제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그러면서부터 한글 해독률이 빠르게 뭐 15, 20, 30 오늘날 99, 100% 이렇게 올라가면서 한국 벽판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그리고 이제 진중 사대주의 강으로 자주독립개상을 상실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세종이 사대주의를 완성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이해를 하는데요. 전제 폐지, 부울제 폐지 이런 것이 어떻게 말하면 중국 황제와 맞먹는 군주가 하는 것들이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을 내가 어떻게 중국의 왕의 신하인데 이런 걸 해야 라고 세종이 다 폐지합니다. 자주 독립이라는 언어 기상이 조선시대 내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대주의란 말을 알지만 사대주의란 말의 반대가 뭔지 우리 선생님들 아십니까? 사대주의의 반대. 사대주의란 것은 큰 것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대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이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대하는 정책 내지는 뭐 베푼 정책 뭐 이런 거. 자소라. 자소. 큰 것을 섬긴다 할 때 작은 것들을 보살핀다. 자소. 우리도 세종대왕이 그 여진족의 사군 육진을 개척하면서 여진족과 굉장히 위무하잖아요. 달래잖아요. 그때 우리의 조선시대 대여진 정책을 기미 정책이라고 그래요. 기미.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을 기미 정책이라고 합니다. 기미. 말 곱비, 그렇죠? 요 굴레와 곱비, 기미, 굴레 기, 곱비 미예요. 굴레를 씌워서 곱비를 잡아당기는 거.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한 거죠. 기미 정책.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 자세고 정책으로는